북극 항로로 가는 베이스 캠프가 될 가능성이 있죠. 부산항이 규모로 봐서는 세계 항만의 한 6위권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환적 기준으로는 세계 2위예요. 그럼 푸틴의 계획을 보면 지금도 부산항에서 환적한 물건들이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거기서 TSR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산항의 전략적 가치는 지금보다 어마어마하게 증가한다. 세계 최초의 쇄빙 LNG선을 만든 것도 대한민국이에요. 그 녹고 있는 노다지 항로를 우리는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고, 캐나다 지금 잠수함이 한 4척 정도 있는데 외국에서 들여온 거예요. 캐나다 자체 잠수함은 없어요. 그런데 노후화돼서 지금 4척 정도에서 한 척 정도 작전이 운영이 가능해요. 한 척 작전 운영 가능하다는 얘기는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24시간 작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함정은 삼직제라고 그래서 함정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니까 하나는 작전, 하나는 교육, 훈련, 휴식, 그다음에 하나는 정비를 해야 돼요. 그 세 척이 있어야 한 척이 작전을 뛰는 거거든요. 물론 전시에는 뭐 다 나가서 하겠지만 평시에는. 그럼 한 척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 척 작전했다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바다 비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에 캐나다가 총 60조 원 규모, 60조 원이지만 그중에 실제 12척을 지금 확보하려고 그래요. 중형 잠수함. 여기 중은 뭐냐? 무거울 중자, 중잠수함이라는 뜻이에요. 중잠수함. 3,000톤급 이상. 12척을 한 20조 정도? 그럼 나머지 40조는 뭐죠? 유지, 보수, 운영, MRO. 뭐 이렇게 다 해서. 그럼 캐나다가 갑자기 왜 이 잠수함 사업에 이렇게 열심히 했냐? 그럼 구닥다리 4척 갖고 있는 둥, 마는 둥 세워라 내워라 하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대규모로 하느냐? 트럼프라는 동맹에 배신당해서 삐져서 그게 갑자기 되겠어요? 그럼 바로 북극 항로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북극 항로에 가장 깊은 관계가 있는 건 러시아가 가장 많은 그 해역, 그 다음에 구간을 장악하고 있고, 캐나다, 그 다음에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이죠. 그러니까 캐나다 역시 북극 항로에 상당히 긴 면을 접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새로운 실크로드, 새로운 21세기 Sea 실크로드, 바다의 실크로드는 북극 항로가 될 거예요. 왜냐? 북극 항로는 지금 태평양을 경유하는 것보다 무려 40%의 길이가 단축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태평양을 이용하는 항로는 물라카 해협, 좁은 해협, 거기도 해적이 있어요. 그 물라카 해협 쪽에 지형학적 위기가 발생하면 모든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좁잖아요, 말레이시아. 그 다음 두 번째, 홍해, 수에즈 운하, 후티, 그 다음에 중동 사태. 요게 항상 이쪽 그 아라비아해, 홍해, 이쪽에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지정학적 위험성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적도입니다. 적도. 이 태평양 항로, 우리 입장에서 아시아, 일본 이런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야만 대서양으로 가는데 여긴 선폭이 있잖아요. 일정한 폭의 배에는 못 가잖아요. 그렇다고 저쪽 남아프리카 돌아서 가면 너무 멀고. 그 다음에 태평양에서 유럽으로 가는 항로의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가 사실 황금 노선이거든요. 제조업 강국 중국, 한국, 일본, 그 다음에 아세안의 물건들이 중동으로 유럽으로 가는 이 항로의 문제점이 뭐냐면 적도 인근을 지나요. 적도 인근은 수성의 최악이에요. 온도가 높아요. 습도가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염도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럼 여기에는 아주 정밀 부품이나 아주 고정밀, 여기에 취약한 부품들은 못 가요. 비행기로 가야 돼요. 근데 북극 항로로 가면 첫 번째 어떻게 되죠? 길이가 40%가 단축이 돼요, 거리가. 두 번째, 지정학적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러시아와 캐나다, 그린란드 이쪽에서 지나가는 상선을 공격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 세 번째, 적도가 가지는 한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새로운 21세기 실크로드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국가가 지금 뛰고 있는데 캐나다는 당사자잖아요. 그럼 여기 제해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가장 좋은 게 바로 잠수함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잠수함 확보에 왜 12척이나 갑자기 필요하겠습니까? 구닥다리 4척만 굴리던 캐나다가 왜 12척이라는 최신 3,000톤급 중잠수함 12척을 가진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3,000톤급 중잠수함 12척이면은 4척이 동시 작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천문학적인 전략적 억제력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한국도 이 지정학적인 위험의 덩어리에 장보고 3가 중잠수함이거든요. 배치원 안창호급 3,000톤,
배치 2 장영실급 3,600톤, 배치 3가 4,500톤급 세척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배치 3가 핵심 잠수함으로 가는 거죠. 4척 일단 확보. 그러면은 캐나다 같은 저 위협이 별로 없는 미국하고 붙어있는 저 나라가 무거울 중잠수함을 12척이나 왜 확보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바로 북극 항로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떠오르는 북극 항로를 위해서 캐나다의 움직임은 저 노다지 항로를 반영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 지금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양파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먹는 양파가 아니고 독일과 한국, 우리 스승이죠. 우리가 209급 장보고 1200톤 가져올 때 독일 하데베에 가져왔으니까. 독일의 TKMS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세계 최고의 회사예요. 유보트의 후예니까. 자, 호주의 대표단이 TKMS에 갔어요, 현지에. 근데 독일은 2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제작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설계도를 보여준 거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의 대표단이 타본 잠수함은 독일의 2000톤급 이하의 잠수함이에요. 근데 캐나다가 확보하려고 하는 거는 3000톤급의 중잠수함이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는 3000톤급 이미 안창호급 3척은 진수했고, 이번에 최신식 3600톤급 장영실함을 진수했잖아요. 자, 캐나다 카니 총리가 거길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 가서 서류만 봐갖고 여기는 실물을 받고 되겠어요? 실물 보여주는 데랑 입 찢어지고 나온 데랑 이렇게 좋아? 한 데랑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줄게 하는 데랑 게임이 안 되겠죠? 이미 한국으로 기울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캐나다는 나토거든요. TKMS도 나토거든요. 독일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치고 들어오면, 야, 너 나토 국가가 나토 써야지 왜 한국 거 써? 이러면 얘기가 좀 복잡해지죠. 그러나 기술적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미 게임이 끝났다. 북극 시대를 대비한 캐나다의 12척 60조 규모의 총 잠수함 사업의 기술적 승자는 이미 한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어디로 갈 수 있죠? 결국 한국의 조선업, 세계 최초의 LNG 쇄빙 LNG선을 만든 것도 대한민국이에요. 쇄빙선이나 북극 항로에 적합한 조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중국이 세계 조선시장이 양적으로 한 55%,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아마 한 70% 수주했을 거예요. 그러나 기술적 능력과 여러 가지 전반적인 조건을 본다 그러면은 기술 면에서는 한국이 탁월하고, 북극 항로에 적합한 선박을 만드는 플랜트나 해양 플랜트나 선박은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따라올 데가 없다. 그러니까 북극 항로 시대에는 대한민국은 첫 번째 조선업의 강점이 있고, 두 번째는 부산항이라는 허브 항구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산항은 이 북극을 제외한 태평양 노선 또 인도양을 넘어가는 이 허브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극에 가장 근접한 이 최대의 전략적인 능력이 있는 항구는 부산항이 될 거 아니에요. 부산항이 규모로 봐서는 세계 항만의 한 6위권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환적 기준으로는 세계 2위예요. 환적은 이제 짐을 내리고 다른 배가 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부산항을 일종의 허브로 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환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북극 항로로 가는 베이스 캠프가 될 가능성이 있죠. 여기에서. 이미. 그러니까 북극 항로 시대가 온다 그러면은 부산항의 전략적 가치는 지금보다 어마어마하게 증가한다. 왜냐하면 멀리서 온 배들이 부산항에서 환적을 해서 혹은 짐을 실어서 여기서 다시 북극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환적항이라고 하는 건 국제 경쟁력이거든요. 규모만을 떠나서. 그렇게 보면 북극 항로 시대의 대한민국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러우 전쟁은 어차피 휴전이 될 거예요. 어차피 영원히 전쟁 못 하잖아요. 그러면 푸틴에게는 딜레마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러우 전쟁은 저는 푸틴의 전술적 승리, 전략적 패배라고 봐요. 우크라이나 땅 5분의 1을 장악해서 노보로시아라고 하는 러시아의 수건, 민족 감정에, 민족주의에 부합하는 영토를 확보했지만 그 작지 않죠. 한반도 남한 면적이니까. 거기다 그쪽에는 많은 지하자원과 공업시설들이 밀접해 있고 인구도 있으니까. 그러나 전략적으로는 유럽의 신뢰를 잃었다. 서구로 가는 러시아에는 두 개의 흐름의 그 학파, 그 다음에 지향 체계가 있어요. 하나는 서구주의, 우리는 유럽으로 가야 된다. 왜 러시아가 이렇게 발전에 뒤처지고 후진적인가? 바로 유럽에서 너무 멀기 때문이다. 가장 변방이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피터 대제예요. 수도를 모스크바에서 발티크에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기고 여기에 서양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는 이렇게 속으로 가려고 했던 또 하나는 바로 슬라브 학파예요. 슬라브주의자들. 무슨 소리냐? 우리는 슬라브 민족의 위대한 공동체성, 정체성이 있다. 유럽과 다르다. 그게 바로 푸틴이. 우린 유럽이 아니다. 그래서 푸틴은 신동방 정책, 동방에서 오리엔트에서 미래를 찾는 러시아의 미래를 찾는 계획을 야심차게 추진해 왔거든요. 그 푸틴은 반서구주의자예요. 근데 이번에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서구와는 완전히 이제 신뢰를 상실했고 결별한 거죠. 서로 이제 안 볼 거예요. 푸틴 살아생전에는. 그러면 푸틴은 이제 서구로 유럽으로 가는 길은 막혔다. 노르드 스트림 같은 가스관 같은 게 다시 가동이 되겠어요? 안 될 거예요. 유럽이 당했는데. 러시아도 그렇게 유럽이 끊어버리는 불안전한 선을 이용하려고 하겠어요? 푸틴의 신동방 정책, 동방에서 동쪽에서 미래를 찾는 정책에 탄력을 받을 거고 여기 푸틴의 비장의 무기가 3개가 있어요. 하나는 TSR, 블라디보스톡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대륙간 횡단철도. 여기에 푸틴이 돈을 많이 쏟아붓어요. 이 철도 현대화를 위해서 더 빠르게, 더 많은 물량, 더 편리하게. 블라디보스톡에서 유럽까지 태평양과 대서양을 이어버리는 대륙간 철도가 되어버리니까 그 대륙을 이어주니까 유럽은 철도의 나라잖아요. 두 번째는 시베리아 극동에 있는 지하자원. 이걸 이용해서 이미 시베리아 힘이라고 중국에 합쳐서요. 시베리아 힘 1, 2 동부 라인, 서부 라인에서 무려 1조 달러에 해당하는 에너지 동맹을 체결했어요. 그러나 이것만 갖고는 안 되죠. 중국이 갑이고 러시아가 을이 되니까 가격결정권은 고객이 한 명이면 중국이 잡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을 태평양으로 빼서 한국에도 팔고 일본에도 팔고 아세안에도 팔 생각이거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바로 북극 항로 돕고 있는. 자, 그러니까 북극 항로를 위해서 러시아는 가장 많은 쇄병선을 확보하고 있고 가장 많은 그 구간을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베리아 극동 에너지자원, 그 다음에 시베리아 횡단철도 이 3개를 이용을 해서 푸틴은 동방에서 러시아 미래를 찾으려고 그래요. 거점을 만들려고. 그중 하나가 바로 북극항로란 말이에요. 그럼 푸틴의 계획을 보면 지금도 부산항에서 한적한 물건들이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거기서 TSR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푸틴의 동방정책이 가속화되면 그 가장 최적의 협력대상은 누구겠어요? 대한민국이 되는 거죠. 부산항을 가진.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종단 TKR, 한반도 종단 철도만 연결하면 지금 강릉까지 철도가 다 이어지거든요. 속초에서 금강산까지만, 원산까지만 이어지면 이제 올라가거든요. 낮은 하산으로 해서. 짧은 구간만 이어지면 부산항에서 출발한 기차가 이제 TSR을 타고 유럽까지, 중앙아시아까지 다 가는 거고 부산항에서 한적한 물건들이 이제 북극항로를 통해서 훨씬 빠른 기간에 지금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허브 환승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극항로가 녹고 있는 거는 불행이죠. 인류에게. 어떤 미래가 닥칠지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북극항로를 그거는 인류 공동의 문제고 그 녹고 있는 노다지 항로를 우리는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고 우리에게 강점은 뭐라고요? 대륙에 붙어있는 지정학적 그 다음에 부산항이라고 하는 한적 허브 항구 3번째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능력 그 다음에 4번째 한러관계 한러관계는 계속 관리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한러관계는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고 그리고 지금도 러시아 측 인사들도 계속해서 한러관계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이번에 푸틴은 ICC에 회부되어 있기 때문에 못 왔지만 국제사법재판소에 부총리는 왔잖아요. 경제 APEC에. 아시아 태평양의 가능성을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 이후에 북극항로는 새로운 전략적 경쟁 구간이 될 거다. 그때는 러시아가 압도적 우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캐나다가 압도적 우위, 그 60조 잠수함 사업의 숨은 그림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먹니 안 먹니라고 이렇게 이상한 얘기 했던 것도 그린란드의 히토리보다는 북극항로 시대의 그린란드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이에요. 북극 입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극항로 시대를 앞두고 있다. 그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그 다음에 조선업, 그 다음에 한러관계 이런 다양한 장점을 활용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의 기회의 창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은 그 유라시아 시대의 허브가 될 가능성. 자, 젠슨왕이 대한민국에 와서 왜 AI 허브를 그러니까 정의선, 이재용, 젠슨왕이 만난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 엔비디아의 GPU 인공지능 시대의 GPU를 장악한 엔비디아 그 GPU를 만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나 SK, HBM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거를 어디다 심느냐 기계에 심는 거죠. 자동차에 기계 제조업 선고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은 제조업, 기계 제조업 산업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심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 반도체, AI의 가능성이 모두 있는 데가 대한민국인데 이게 유라시아의 허브가 될 수 있는 지정학적 그리고 삼면이 바다가 있는 부산항이라고 하는 거대한 잠재력이 있는 인천항이라고 하는 거대한 잠재력이 있는 이걸 만일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진실항의 AI 시대에 왜 여기를 택했겠어요? 그러면 제조업과 반도체, 전기전자, 산업생산력, 그 다음에 지정학적인 중요성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한국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사계절이 다 있잖아요. 특히 남해나 제주도 같은 데는 이상적인 글로벌 거점 도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AI 시대, 북극항로 시대, 남해안이나 제주도 이런 쪽은 두바이가 사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막바다에. 북극항로 시대에 두바이를 능가하는 어떤 그런 매력적인 산업과 그 다음에 거주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발전 가능성을 융합한다고 그러면은 이 북극항로 시대에 한반도의 남해안, 한반도 전역은 새로운 허브가 될 수 있어요. 그 타고르가 과거에 인도의 문학가였던 타고르가 위대한 문학가였던 한반도를 이 동방의 등불이라고 그랬거든요. AI 시대, 북극항로 시대, 한반도는 동방의 등불이 될 수 있죠.